우리 구독자분들이 길에서 지갑 하나 주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그리고 1년을 기다렸는데 주인이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지갑은요, 주운 사람 것이 됩니다. 실제로 있는 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지갑 안에 320조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지금 미국 뉴욕 법원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 돈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비트코인을 만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토시 나카모토 얘긴데요. 숫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송이 노리는 지갑은 정확히 39,000개입니다. 그 안에 든 비트코인이 약 380만 개입니다. 지금 시세로 따져봐도 대략 320조 원이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비중이에요. 비트코인은 세상 끝까지 가도 2100만 개까지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중에 18%가 이 소송 목록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뉴욕 법정에서는 세상에 존재할 비트코인 5개 중에 하나의 주인을 정하는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소송을 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지금 법원 서류에서는 노아도라는 가명으로만 나옵니다. 신원을 알 수 없게 사람들에게 붙이는 이름인데, 옆에는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세운 회사 두 곳이 붙어 있는데요. 이 회사들 이름도 전부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밟아온 과정들을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씩 따라가 보자면요. 이 사람은 재작년 가을부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왔었죠. 5년 넘게 코인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지갑들, 거래소가 아니라 주인이 직접 보관하는 지갑들, 가격이 몇 배로 뛰는 동안에도 아무런 반응도 매도도 매수도 없었던 지갑들, 이런 조건에 맞는 주소들을 컴퓨터로 전부 다 골라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이 주소 목록을 USB에 전부 다 담아가지고 뉴욕 경찰서에 직접 갖다 줬어요. 마치 분실물 신고하는 것처럼요. 그것도 3번에 나눠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USB를 몇 달씩 보관했다가 접수증까지도 끊어주고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갑 주인들에게 통지를 보냈어요. 비트코인 거래에는 짧은 메모를 붙이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로 4만 개가 넘는 지갑에 일일이 쪽지를 남긴 겁니다. 90일 안에 주인이라고 밝히지 않는다면 이거를 버린 것으로 알겠다라는 정말 파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424개의 지갑은요, 그 기간에 코인을 움직여서 살아있다는 것들을 보여줬고 목록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조용했던 39,000개가 그대로 피고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피고 명단이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사토시가 직접 캔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남은 지갑이 2만 개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만 지금 시세로 90조 원이 넘는 코인이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해킹으로 무너진 일본 거래소 마운트곡스에서 도둑맞은 7조 원 규모의 지갑은 목록 1번에 올라와 있고요. 심지어 구조상으로 봤을 때 누구도 열 수 없게 만들어져가지고 주인이 존재한 적도 없는 주소까지도 끼어 있습니다. 게다가 묘한 우연도 하나 있는데, 예전에 자기가 사토시라고 주장하다가 영국 법원에서 거짓말로 결론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한때 자기 것이라고 우겼던 주소의 99.7%가 이 목록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인물이랑 이번 소송 사이에 연결고리가 확인된 건 없겠지만요. 어쨌든 분명한 건 한 가지입니다. 이건 아무 지갑이나 긁어모은 게 아니라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돈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정말 파격적인 소송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조준까지도 해놓고선 서류에 적어낸 지갑 가격이 정말 이상하죠. 이 사람이 감정받아서 제출한 지갑 한 개의 가치가 우리 돈으로 14,000원 정도입니다. 지갑 하나당 평균 수십억 원어치 코인이 들어있는데 말이죠. 논리는 이렇습니다. 비밀번호가 없어서 당장 꺼낼 수가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값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뉴욕의 법은요, 비싼 물건을 주우면 3년을 기다려야지 내 것이 되겠지만요, 10,000원짜리 저렴한 물건은 1년만 기다리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320조 원을 10,000원짜리로 감정을 받아가지고 가장 빠른 길로 갈아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 이 사람 정말 미친 게 아니라 진짜로 완벽한 설계를 했구나.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여기서 따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이 소송을 이기더라도 코인을 가져가지 못하죠. 이 비트코인은 법원의 판결문을 읽지 못합니다. 오직 개인 키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지갑의 비밀번호로 서명을 해야지만 코인이 움직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 코인은 네 것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다라고 치더라도 비밀번호가 없으면 단 한 개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900쪽짜리 소장을 쓰고 변호사 비용까지도 크게 들여가면서 이 소송을 했을까요? 이 전문가들이 짚고 있는 노림수는 딱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로 함정카드입니다. 판결문을 미리 받아두면 목록에 있는 코인이 언젠가 거래소에 나타나는 순간 그 서류를 들이밀 수 있을 거고, 이 거래소는 나라의 규제를 받는 회사라서 법원 서류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코인은 당장 동결되면서 얼어붙겠죠. 진짜 주인은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노림수는요, 훨씬 더 멀리 본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석이 좀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소장에 목적이라고 적혀 있는 건 아니고, 이 사건을 분석한 해외 매체랑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목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양자 컴퓨터겠죠.
이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즘에 비트코인 지갑은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주소만 공개가 됩니다. 근데 사토시가 활동하던 초창기 지갑들은 그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열쇠를 복제할 만한 단서가 되는 정보까지도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로는 그 단서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데 수천 년이 걸리겠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어떨까요? 이 차세대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게 되면서 이 계산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현재 학계의 오랜 경고사항인데요. 그럼 이제 그림이 맞춰지시죠? 지금은 아무도 열지 못하는 금고겠지만 언젠가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그 금고가 열리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 법원에다가 이 금고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서류를 받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금고가 열리는 순간 남의 것을 터는 도둑질이 내 재산을 찾아가는 절차로 바뀌게 됩니다. 이 소송이 노리는 게 오늘이 아니라 이 미래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버려졌다던 지갑들이 놀랍게도 깨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피고 목록에 있던 지갑 52개가요. 실제로 코인을 옮겼고 합치면 비트코인 무려 34,000개,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들입니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2011년부터 15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지갑에서 30억 원 규모가 움직였고요. 나흘 뒤에는 또 다른 15년짜리 지갑에서 40억 원어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는 2012년 지갑에서 170억 규모가 이동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반응이 없던 주소들이 이 법원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코인을 옮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비밀번호를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말 없이 법정에 제출되는 증거인 셈이겠습니다. 나 살아있다, 이 코인은 버려진 게 아니다, 이렇게 주인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는 얄궂은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송을 건 노아도 본인은요, 판사에게 익명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수백조 원짜리 소송에 실명이 엮이면 납치나 강도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였었고 법원이 그걸 받아줬는데요. 근데 정작 이 소송의 구조는 진짜 주인들에게 정반대를 요구합니다. 코인을 지키려면 세상 앞에 나와서 신원을 밝히라는 거죠. 아니, 소송을 건 본인은 자기가 먼저 가면을 써놓고서는 남한테는 가면을 벗으라는 재판인데 정말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소식이 전해졌어요. 해외 매체 크립토 슬레이트 보도에 따르면요, 이 존도 33이라는 가명의 피고가 자신이 그 지갑의 진짜 주인이라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재판에서 피고가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 사례가 될 거고, 다만 이 부분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불과 2주 전까지 원고 측 서류에는 법정에 나타난 피고가 한 명도 없다고 적혀 있었고요. 아직까지 다른 매체의 교차 확인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건 이런 보도가 나왔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은 이 사람은 지금 지독한 딜레마에 서 있겠죠. 법정에서 주인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결국에 비밀번호로 서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초창기부터 거액의 비트코인을 쥐고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 세상에 드러나겠죠. 나서면 노출되고 숨으면 재판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법원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사실 이 소송은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채로 조용히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피고가 익명의 지갑들이니까 법정에 나올 사람이 없었던 거고, 상대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기는 걸 궐석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5월 말에 이언 코언이라는 뉴욕 변호사 한 명이 손을 들었죠.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본인도 비트코인을 직접 복원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판례가 그냥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비로 나서게 된 건데요. 여기서 낸 의견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래 안 움직였다는 것과 버렸다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열쇠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고 또 주인이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10년 묻어두는 장기 투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금고에 잘 모셔둔 지갑은 버려진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보관된 재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논리가 인정된다면은 컴퓨터랑 근처 경찰서만 있으면 누구든지 남의 잠든 지갑을 노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법원이 여기에 실제로 반응을 했어요. 지난 6월 5일 판사 측에서 재판을 전부 다 멈춰 세웠고요. 그리고 7월 14일, 그러니까 이제 열흘 남짓 뒤에 심리를 열기로 했습니다. 원고 측은 재판을 다시 돌리자라고 서류를 냈고요. 코언 변호사는 막아섰고 지금 딱 그 대치 상태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근거는 3가지입니다. 먼저 이 소송의 대전제가 이미 현실에서 반박되고 있죠. 버려졌다던 지갑 52개가 눈앞에서 움직였고, 그리고 법의 구조 자체가 원고에게 불리합니다. 버렸다고 인정받으려면 버리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조용하다라는 사실만으로 그 의도를 증명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뉴욕주는요, 이미 정답을 정해놨습니다. 2022년에 법을 고쳐가지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가상재산은 개인이 아니라 주 정부로 보내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미국의 의회가 이미 답을 낸 문제를 뒤집어가면서 익명의 개인에게 수백조 원을 안겨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향성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 다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소송이 남긴 건 판결이 아니라 질문이겠죠. 잠든 코인은 버려진 코인인 건지. 이 질문 자체가 사상 처음으로 법원 공식 기록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한 명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 질문은 반대 의견 하나 없이 판례가 될 뻔했겠죠. 시장 입장에서도 계산이 하나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토시의 코인을 포함해서 전체 물량의 18%를 영원히 잠겨져 있는 공급으로서 치고 희소성을 계산을 해왔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잠든 물량에서 무려 3조 원 규모가 실제로 깨어나서 움직였습니다. 잠든 코인이 전부 다 죽은 코인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이 소송이 의도치 않게 증명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뉴욕 법원에서는요, 15년 동안 잠든 32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주었으니까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걸려있고, 열흘 뒤에 그 운명을 가를 첫 번째 심리가 열립니다.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이겠지만 잠든 코인의 주인을 법으로 정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이미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던 지갑들이 하나둘 깨어나면서 내 코인은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들을 스스로 증명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 오래 움직이지 않은 코인들은 가져가도 된다, 이런 논리를 다음번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들고 나온다면 그때 우리 구독자분들의 지갑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상승할지만 생각하기보다도 어느 가격에서 다시 모아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으면 막상 하락이 왔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고, 반대로 미리 추가 매수 구간을 생각을 해두고 이 시장을 바라보면요,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이 좋은 투자자는 상승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도 계획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 정보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기 저점 구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 역시 똑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금액으로도 더 많은 수량들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을 이렇게 기다리는 습관들,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52대 0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회에서 코인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가 52번 있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모여가지고 공부를 한 겁니다. 디지털 에셋이라는 전문 매체가 국회 자료를 전부 다 세어본 결과인데, 근데 정작 시장이 기다리던 코인 산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로 해를 넘겼죠. 공부는 52번을 했는데 결과물은 제로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이 성적표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마이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규칙을 만드는 이 기관의 2인자가 공개석상에서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한 건데, 이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장면들이 흔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 법 하나 뒤에 뭐가 걸려있길래 정부가 사과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잠긴 문들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 거고, 먼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했었는데요. 산업과 시장과 이용자를 아우르는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 그리고 상반기에 입법이 늦어져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정부 차원에서 지난 1월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법을 올해 1분기 안에 입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1분기면은 3월까지인데 지금은 7월입니다. 이 대통령에게 한 약속이 반년 가까이 밀린 상태에서 나온 공개 사과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급하다는 걸 인정한 장면에 가깝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이 법이 대체 뭐길래 대통령 보고까지 올라가고 또 사과까지도 나오는 걸까요? 이 법의 이름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요, 그 내용은 간단해요. 코인 산업 전체의 규칙을 한 권에 담는 법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코인 관련된 법이 하나 있긴 하죠. 재작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인데요. 이건 시세조정 같은 나쁜 짓을 하면 처벌을 하고, 또 투자자가 맡긴 돈을 지키는 법입니다. 말하자면 사고가 났을 때를 위한 규칙이고요. 근데 코인을 누가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매도할 수 있는지, 회사가 이 시장에 들어와도 되는지, 이런 산업의 설계도는 아직까지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가 바로 이번 2단계 법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설계도가 없어가지고 지금 잠겨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하나씩 열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잠긴 문은 회사들의 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인 계좌는 사실상 개인만 만들 수가 있죠. 회사, 그러니까 법인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막혀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금융위원회가 이 문을 열겠다고 발표까지 해놨습니다. 상장에서 2,500곳과 투자 전문회사가 등록한 법인 1,000곳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을 열어주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실제로는 막혀있는 상태고 3,500개 회사가 입장 안내문을 받아놓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셈이죠. 정말 웃지 못할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매체가 전한 건데 보험연수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수강료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았는데요. 그걸 원화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요. 바꿔주는 규칙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잠긴 문은 이것만이 아닌데요.
그리고 두 번째 문, 국내 코인 현물 ETF입니다. 여기서 ETF는 코인을 직접 사지 않아도 증권 계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인데,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XRP 현물 ETF까지도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이 기본법이 통과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고, 법이 늦어지게 되면 ETF 도입 같은 후속 정책이 같이 밀린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원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한 개 가격이 1,000원에 딱 고정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원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발행할지도 전부 이 법에 담깁니다. 정리드리자면은 회사 돈 ETF 그리고 디지털 원화, 이 세 개의 문이 법 하나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법이 왜 여태 만들어지지 않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재밌어지는데요. 사실 이 법 같은 경우는 이름만 있고 실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거의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작년 6월 민변동 의원이 첫 번째 법안을 냈고요. 올해 2월달 여당인 민주당의 디지털 자산 전담팀이 초안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이 당시 언론 보도들을 봤을 때 방식도 정해져 있었고요. 거래소 인가제라거나 고객돈 분리보건 같은 여러 가지 큰 원칙들은 법에 담았고, 싸움이 붙은 민감한 쟁점들은 시행령, 그러니까 이 법 아래 세부 규칙으로 미루는 구조였었죠. 그 민감한 쟁점이 뭐였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고요. 한 회사나 한 사람이 거래소 주식을 15% 안팎 넘게 못 갖게 하자는 건데, 보도마다 수치는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밀고 있던 아닙니다. 참고로 이 방침이 이번에 사과한 권태영 부위원장이 지난 2월달 업비트랑 빗썸 포함한 5대 거래소를 불러 모은 자리에서 굽히지 않았던 바로 그 카드고, 거래소 주인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회사 지배력이 걸린 문제라서 반발이 컸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찍느냐인 건데, 한국은행 쪽에서는 은행이 지분 절반 이상을 가진 팀만 발행하게 하자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갈등 속에서도 2월 달에는 조만간 발의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왔고, 근데 그 법안이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이번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요, 올해 국회에서 이 법 논의는 2월 달이 마지막이었고요.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모든 일정이 뒤로 밀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5월 12일 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그러니까 법안을 실제로 뜯어보는 작은 회의가 열렸는데, 전자신문 보도를 보면은 그날 책상에 법안이 53개나 올라왔었는데요. 그 명단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없었습니다. 52대 0에서 이번에 53대 0이 된 셈이겠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서 이번에 법을 주도하던 민주당 전담팀 자체가 해체됐기 때문에 팀을 이끌던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면서 팀도 같이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안까지도 만들어 놓고서 팀은 사라졌고요. 회의 안건에서도 빠졌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번에 그 사과까지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 장의 달력을 보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선거 달력입니다. 지방선거 끝났죠. 그럼 그 다음 전국 단위 선거는 2028년 4월달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년 반 정도 우리 정치에서 선거가 없는 유일한 구간입니다. 국회가 표 계산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딱 이만큼이라는 거죠. 실제로 업계에서는요, 이번 하반기를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의 수명입니다. 지금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8년 5월 말에 끝나는데요. 근데 우리 국회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전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 밀린 숙제가 2월이 아니라 소각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을 통과를 못하면은 2028년 총선이 끝나고 새 국회가 꾸려진 뒤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인 세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죠. 이번엔 내년 1월부터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이 1년에 250만 원을 넘어간다. 그럼 넘는 금액에 지방세를 포함해서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정을 그대로 간다는 입장이고요. 이제 달력 두 장을 겹쳐보면은 이 산업의 규칙을 정하는 법은 최악의 경우에 2028년까지 밀릴 수 있는데, 세금은 2027년 1월 달에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규칙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계산서가 먼저 도착하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전망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해 안에 처리된다거나,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간다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28년에 리셋되거나. 이 중에서 제가 무게를 두는 그림은 딱 한 가지예요. 올해 안에 법안이 발의되고 심사가 시작되겠지만 최종 통과는 내년 상반기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이 법은 백지가 아니에요. 2월 달에 발의 직전까지 갔던 초안이 서랍에 그대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꺼내서 다듬으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가 재개되면 그 속도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멈췄던 시기가 지난주에 다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이 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동수 의원이 임명이 됐었고요.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정무위가 꾸려지면 연내에 반드시 입법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민주당의 안도걸 의원은 여당이 과반이라 필요하면은 상임위 배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랑 여당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런데도 올해 통과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경제 측 보도를 보면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9월부터 국정감사 이런 일정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 안에서도 아직까지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원화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문제를 놓고 한국은행, 재정경제부랑 조율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연내에 발의랑 심사까지는 가더라도 이 도장이 찍히는 거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에 이 법 뒤에는 3,500개의 회사의 자금들이 있고요. 국내 ETF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까지도 잠겨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이미 2월달에 완성 직전까지 갔다가 선거로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안에 발의 그리고 내년 상반기 통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2028년 리셋 경로가 열리고 또 그 사이 내년 1월달 세금은 먼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뜨거운 조항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그 발행 도장을 과연 누가 주게 될까요? 은행일지 카카오일지 아니면 업비트일지 다음 영상에서 이 전쟁의 판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종목이 상승을 안 해서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 흐름을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섹터, 테마에 맞춰서는 상승하고 하락하고를 반복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만 모든 코인이 다 하락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와중에서도 힘이 있고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주는 테마 섹터 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디파이, RWA 그리고 AI 섹터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과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하면서요, 업비트, 비썸에서도 순간적으로 급등 나오는 코인들이 대부분 이쪽 섹터 테마 코인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테마를 어떻게 찾아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부터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안내드렸던 업비트, 주피터 코인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반도체 ETF, 디램과 관련된 거래 지원을 발표했었고, 순간적인 거래량이 나와가지고 급등을 했었지만 여기서 핵심은 더 상승할 거라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눈치가 빠르고요. 얼마나 내 것을 잘 만드느냐 이게 바로 핵심이기 때문에 조용할 때 매수해가지고 오히려 시끄러졌을 때, 호재가 나왔을 때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매도한 다음에 더 적은 비중으로서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이런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과거 2018년, 2021년 이 당시 시장과는 다르다. 이걸 알고 접근을 하셔도 되는 거고, 단순하게 보유만 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얼마나 내 것을 잘 만들고 현실적인 시장 대응이 할 수 있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 정보방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리플이 4년 반 동안 법정에서 피 흘리면서 싸웠던 바로 그 질문에 이번에 미국 정부가 출시 전에 미리 답을 주겠다 공식적인 선언을 남겼는데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리플을 고소했던 바로 그 기관 미국 SEC의 입으로요. 그리고 이번 선언이 나오고 이틀도 지나기 전에 워싱턴에서는 꽉 막힌 판을 흔드는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따라오시면은 왜 이번 달 7월이 분수령이 될 건지 보이게 되실 겁니다. 요즘에 솔직히 조금 답답하셨을 거예요. 뉴스는 맨날 쏟아지는데 가격은 제자리고요. 뭐가 진짜 중요한 소식이고 뭐가 그냥 소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런 시기가 위험한 이유가 하나 있죠. 이 판 자체가 바뀌는 신호가 나와도 지쳐있으면 그냥 흘려보내게 되기 때문에 지난주 나왔던 이 소식이 딱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번 장소는 뉴욕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미국 SEC의 위원장인 폴 애킨스 측에서 이코노미 클럽이라는 자리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날짜가 재밌는 게 미국의 건국 250주년 생일 7월 4일을 딱 나흘 앞둔 시점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연설 자체도 250년 전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게감 있는 자리에서 폴 애킨스가 꺼낸 핵심 문장은 바로 이건데요. 이제 투자자랑 기업가는 행동하기 전에 특정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미국 SEC 공식 홈페이지에 연설 전문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권이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과도 같은 겁니다. 주식은 아무나 마음대로 못 팔죠. 회사 정보를 전부 공개해야 되고 정부에 등록해야 되고 규칙을 어기면 소송당합니다. 어떤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그 순간 그 무거운 규칙을 통째로 뒤집어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코인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 바로 이거였죠. 너 증권이냐 아니냐? 근데 이 질문에 답을 알려주는 방식이 지금까지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짧게 비유 드리자면요. 집을 다 지어놓고 나면은 그제서야 정부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거 불법 건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나라였어요. 말 그대로 미리 물어볼 만한 창구 자체가 없었죠. 그리고 그 방식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2020년 겨울에 소송을 당해가지고 4년 반을 싸웠고 벌금으로만 우리 돈 1,700억 원 냈습니다. 그 재판의 쟁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가지.
XRP가 증권이냐는 질문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정부가 미리 공짜로 답을 주게 된 겁니다. 애킨스는 이게 특정 산업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 시장이 굴러가는데 원래 필요한 규칙이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좋은 소식이네 이러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근데 이 발표의 뿌리를 캐보면은 이야기가 한 겹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사전 확인 시스템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설계도가 있다는 겁니다. 폴 애킨스 측에서 작년 11월에 한 연설인데 이것도 SEC 홈페이지에 전문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죠.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토큰은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투자 계약은 영원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다라는 거. 이 두 번째가 좀 어려운데요. 아파트 분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받을 때는 계약서를 쓰겠지만요. 몇 년 뒤에 그 집을 중고로 사고 팔 때 그 분양 계약서가 집에 붙어 다니진 않죠. 집 자체가 계약서는 아니니까요. 코인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팔릴 때 증권성 있는 계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 논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지난 2023년 7월 리픈 재판에서 토레스 판사가 내린 판결이 정확히 이런 구조였습니다. 기관에 직접 매도한 거는 증권성 거래가 맞겠지만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사고 판 거는 아니고 XRP라는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요. 이게 그 판결의 뼈대였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판결문과 연설문에 활자로 남아있는 기록들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록을 나란히 놓게 되면 소름 돋는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리플을 고소해서 4년 반을 싸운 기관이 자기가 그 재판에서 졌던 논리를 이제 자기 공식 운영 원칙으로 삼게 된 겁니다. 리플이 1,700억짜리 수업료를 내고 받아낸 답안지에 대해서 미국 SEC가 복사해서 앞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체제에서 XRP 위치가 묘해집니다. 다른 코인들은 이제부터 도장을 받으러 줄을 서야 되겠지만요. 리플 XRP는 이미 연방 법원이 찍어준 도장을 손에 들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메이저 코인 자산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다 끝난 거 아니냐? SEC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무슨 법이네 의회네 그런 게 왜 필요하냐? 오늘 영상의 두 번째 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통기한이 있죠. 위원장이 바뀌면 뒤집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직전 정부에서 겐슬러 위원장 오자마자 그 전까지의 분위기 갈아엎고 소송의 시대를 열었던 걸 우리가 직접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킨스의 사전 확인 자체가 문을 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문이 다시 닫히지 않게 하려면 자물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물쇠가 지금 상원에 올라가 있는 클래리티법입니다. 어떤 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어떤 코인을 금이나 옥수수 같은 상품으로 볼지 그 기준을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법안인데요. 이게 법이 되면 위원장이 10번 바뀌어도 뒤집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작년 7월에 하원에 294대 13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고요. 올해 5월달 상원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죠. 상원 본회의만 남았기 때문에 통과에 60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전부 끌어모아도 53표밖에 없어요.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7명이 지금까지 손을 못 들었던 공식적인 이유가 뭐냐? 경찰이 반대한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워너 의원이라거나 코르테스 마스터 의원 같은 여러가지 캐스팅 보트들은 법 집행 기관들이 동의해야 찬성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은 상황이죠. 그럼 경찰이 왜 반대하느냐? 여기서 법안에 604조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코인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한 개발자들, 남의 돈을 직접 맡아서 굴리는 은행처럼 취급해서 처벌하지 말자는 조항인데 이게 개발자들한테는 생명줄 같은 보호망인데요. 검사랑 경찰 입장에서 어떨까요? 범죄 자금 세탁도구를 만든 사람까지 빠져나갈 구멍이 될 거다. 그래서 걱정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달에는요. 지방검사협회, 연방검사협회, 경찰청장협회, 보안관협회까지도 이렇게 미국의 굵직한 법집행단체 4곳이 이 조항에 반대하는 연명편지를 백악관과 법무부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코인업계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6월 초 전직 수사관이랑 안보관료 160명의 서명을 모은 지지편지로 맞불을 놨었거든요. 근데 이 카드에 기비 새는 일이 벌어졌죠. 국제탐사보도 기자들이 서명자 명단을 뜯어봤더니 앞줄에 이름 올린 사람들 상당수가 지금 코인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코인베이스 소속만 11명이 나왔고요. 이러면 설득력이 확 떨어지죠. 치킨집 사장님들의 치킨은 건강식이다라고 서명한 편지 같아진 겁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표를 움직이기에는 부족했다는 거고, 그렇게 판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바로 지난주 성격이 전혀 다른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합니다. 이 법안의 의회 소식을 전담해왔던 엘리노 테렉 기자가 전한 내용인데요. 편지를 보낸 곳은 노블, 우리말로 풀면은 전미 흑인 법집행기관 간부협회라는 조직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죠.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전역의 현직 경찰서장님들, 그러니까 경찰 조직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모인 단체인데요. 1976년 만들어져서 올해 딱 50주년이 됐고요. 미국 안에만 지부가 57개 있는 반세기 역사의 진짜 배기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지금 미국 상원 지도부에 편지를 보내서 클래리티법을 지지하겠다 밝혔다는 건데요.
그것도 뭉뚱그린 지지가 아니라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그 604조를 콕 집어가지고요. 이 조항까지 포함해서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편지에 담긴 논리가 특히 아픈 데를 찌르고 있는데 이 법은 기존의 수사 권한을 그대로 지키면서 오히려 경찰의 수사 능력을 실질적으로 키워주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는 점, 반대 진영이 쓴 문장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상황이죠. 그러면 왜 이 편지가 폭탄일까요? 아까 나왔던 치킨집 편지랑 비교하면 바로 보이죠. 노블은 전직이 아니라 현직입니다. 코인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을 조금 보태가지고 읽어드리면은 흑인 경찰 간부들의 조직이라는 성격상 이 단체의 목소리는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게 남다른 무게로 꽂힐 겁니다. 지금 표가 필요한 게 정확히 민주당 7표죠. 그 의원들이 그동안 움직이지 못한 명분들이 경찰의 반대였는데 이제 그 경찰들도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처음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달력을 펴보면 긴장감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데요. 백악관은 지난주부터 크립토 담당 보좌관이 직접 나서서 반대하는 경찰 단체들을 불러가지고 연쇄회의를 돌리고 있죠. 지금 미국 상원에서는 7월 13일 워싱턴으로 복귀합니다. 은행위원장 팀 스콧은 7월 안에 표결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못을 박았고 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준비되든 말든 표결을 밀어붙인다. 이렇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8월달이 되면요. 의회가 휴회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은 곧바로 중간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루미스 의원 측에서 올해를 놓치면 2030년까지 기회가 없을 거다라고 말을 했죠. 이 빡빡한 일정표 위에서 6월 30일 하루를 다시 올려놓고 보면요. 낮에는 SEC 위원장이 뉴욕에서 명확성을 이미 전달했고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간대에 상원을 맡고 있던 마지막 장애물의 첫 번째 금이 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RP는 이런 새로운 체제에서 법원 판결물이라는 답안지를 들고 입장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사전 확인 제도의 진짜 수혜는 사실 지금의 XRP보다도 리플이 앞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관용 상품이라거나 XRP 장부 위에 새로운 프로젝트들 항상 꼬리표가 하나씩 붙어 있었죠. 나중에 소송당하면 어떡하나 큰돈 굴리는 기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나쁜 규칙이 아니라 규칙이 없는 상태 그 자체입니다. 그 꼬리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폴 애킨스가 같은 행사의 질의응답에서 내년이면 토큰화된 은행 예금이 현실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메리칸 뱅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은행 예금이 토큰이 되면은 그 토큰들이 은행과 은행 사이를 오가는 길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리플이 몇 년째 인수랑 투자로서 여태까지 깔아온 기관용 인프라가 정확히 그 길목 장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요. 이번 달 7월 안에 상원이 표결을 시도하는 그림이 예상이 돼요. 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표결하자고 날짜를 박는 발언이 여당 지도부에서 연달아 나오고 있고요. 백악관이 반대 단체들을 직접 불러들일 만큼 총력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노블의 편지로 인해서 반대 진영의 단일 대우가 처음으로 깨졌다는 거. 다만 정직하게 다뤄둘 리스크도 존재하죠. 이 트럼프 일가의 코인 사업 이해 충돌을 막는 윤리 조항을 놓고 여야 협상이 지난달 초에 한 차례 깨진 상태도 있었고 민주당 캐스팅 보트들은 이 조항도 찬성 조건으로 걸어놨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트럼프지입니다. 트럼프 측 움직임들이 다른 법안 서명을 거부하면서 의회랑 대치 중인 게 변수예요. 그래서 노블 하나가 왔다고 해서 반대하던 4가지 단체가 사라진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지켜보실 체크포인트는 7월 13일 상원이 돌아오는 날 아직 반대 편지에 서명하지 않은 다른 대형 경찰 단체들이 어느 쪽으로 입을 여는지 윤리조항의 최종 문구가 언제 공개되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장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향성보다도 자신의 흐름대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지금처럼 리플보다는 오히려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시점에서는요. 억지로 리플만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흐름들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 다가가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서 끝까지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각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시장을 거스르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욱더 훨씬 편안하게 투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도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리플 평단을 낮출 수가 있는 관점인 거고 또 같은 금액으로 더 마른 수량을 매수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관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지금 재산이 21조 원쯤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름을 올린 투자자 명단을 봤더니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낸 돈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였어요. 아니 21조 원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판에 굳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한 가지만 끝까지 따라가 볼 예정이고 이 질문의 끝에서 지금 워싱턴에서 XRP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먼저 이번에 나온 뉴스부터 살펴보면은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 측에서 미국 상원의원 아들이 세운 파생상품 거래소에다가 투자했다는 소식입니다. 헤드라인만 놓고 보면 솔직히 마음이 편한 뉴스는 아니죠. 지금 XRP한테 가장 중요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리플 쪽 인물과 의원 가족 사이에 돈이 오고 갔다. 이러면 유착 논란으로 번져가지고 법안이 꼬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부터 드는 게 당연합니다. 가뜩이나 가격 눌려있는 시기니까요.
근데 그 기사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번 이야기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 소식을 처음에 보도한 곳은 코인 매체가 아니라 폴리티코인데요. 워싱턴 정치를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고, 이 폴리티코가 확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 라센은 이 회사에 돈을 넣은 몇 안 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센 본인이 얼마를 넣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명단에 있는 투자자 대다수가 낸 돈은 각각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여기까지가 보도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크리스 라센이라는 사람의 지갑 사정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은 리플이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고 지금도 그 회사 지분을 18%나 되고 있는데요. XRP도 개인적으로 27억 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21조 원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1천만 원 안팎의 수표는 우리로 치면 그냥 커피값 정도입니다. 돈을 벌려고 한 투자라고 보기에는 그 단위가 너무나도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그 정답을 찾으려면 일단 이 회사가 뭘 하는 곳인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회사 이름은 아메리칸 페페추얼스 익스체인지, 줄여서 APEC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은 시어도 질리브랜드라는 22살 청년이에요. 올해 6월달에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근데 졸업하던 그 무렵에 이 청년의 회사가 벤처 투자사들로부터 420억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가치는 4,200억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졸업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4천억 원대 회사의 대표가 됐다는 건데, 참고로 이 청년이 학생 때 이미 코인 전문 투자사 패러다임에서 일을 했고 실리콘밸리의 큰손 A16Z에서도 인턴도 했습니다. 이 바닥 인맥이 보통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회사가 팔려는 상품은 퍼프, 우리말로 무기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그 뜻은 간단해요.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계약인데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이에요.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가격 내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거래소가 코인을 잘 안 다룹니다. 회사가 직접적으로 밝힌 내용은요. 암호화폐 계약은 상장하지 않는다. 블록체인 기술도 안 쓴다. 여기서 다루는 거는 미국 주식과 주가 지수의 퍼프뿐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질문이 더 커지죠. 코인으로 21조 원을 만든 사람이 왜 코인이 한 개도 없는 거래소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회사가 아니라 이 청년의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정확히는 어머니가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이 있습니다. 시어더의 어머니는요, 커스틴 질리블랜드, 뉴욕주를 대표하는 민주당 상원 의원입니다. 이 미국 민주당 안에서 코인의 가장 우호적인 의원으로 꼽히는 인물이고 작년에 통과된 스테이블 코인법을 만든 주역 중의 한 명이고요.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상원의 농업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해온 사람입니다. 아들 회사의 업종이 파생상품이라는 점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묘한 겹침이죠. 근데 이 의원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바로 클래리티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무엇이냐? 미국에서 코인마다 담당 감독기관을 정해주는 법이고, 어떤 특정 코인은 증권을 감독하는 SEC가 맡고요. 어떤 코인은 원자재랑 선물을 감독하는 CFTC가 맡는다. 이 경계선을 처음으로 법에 못을 박은 거예요. XRP 입장에서 어떨까요? 몇 년 동안 시달려왔던 신분 논란을 법으로 끝내주는 사실상 졸업장과도 같은 법입니다. 이 법이 지금까지 어디로 왔는지 숫자로 살펴보면요. 미국 하원 측에서 작년 7월 이미 294대 134로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도 올해 5월달 15대 9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상원 본회의 표결 하나 남았고, 근데 여기서 필요한 표가 60표입니다. 지금 공화당 의석은 53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7표 정도를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로 여기서 7표 후보 명단의 맨 앞에 있는 이름이 질리블랜드입니다. 그래서 질리블랜드 의원은 표를 주는 조건을 하나 걸어놨어요. 바로 윤리조항이라는 건데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가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코인 사업으로 돈 버는 걸 막자는 규칙이고, 지난 5월달 공개석상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윤리조항이 없으면 이 법안에 표를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요. 공직자가 내부자 지위로 돈을 버는 건 최악의 형태의 거래다. 이 조항이 지금 법안 통과를 받고 있는 마지막 걸림돌입니다. 그럼 이제서야 그림이 맞춰지죠. 공직자랑 코인업계 사이에서 선을 긋자고 가장 크게 외치던 의원, 그 의원의 아들 회사의 코인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억만장자의 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법안 협상이 한창인 바로 이 시점에서 들어갔다는 거고, 다시 아까 그 700만 원짜리 수표로 돌아가 보자면요. 21조 원 자산가에게 이 수표는 투자금이 아닙니다. 그냥 결혼식 방명록 서명 정도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축의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이런 기록 자체가 남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투자자 명단은 돈을 모으는 장부라기보다는 누가 이 가족 곁에 서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에 가깝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특정으로 캐낸 곳이 바로 코인 매체가 아니라 정치 매체 폴리티코라는 것 자체가 힌트예요. 워싱턴은 이걸 돈 얘기가 아니라 권력지도 이야기로 읽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크리스 라센은 진짜로 뭘 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의 과거 영수증을 꺼내보면 그 성향이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지난 2024년 미국 대선 때 코인업계 큰손들
대부분 트럼프 쪽에 줄을 섰죠. 근데 크리스라스는 반대로 갔어요. 오히려 해리스 후보를 지원하는 단체에 165억 정도 넘게 냈습니다. 그 당시 코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같은 시점 이 사람은 코인을 제일 싫어하는 워런 의원의 상대편,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한테도 1,000만 원쯤 내는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민주당 주지사랑 하원 의장 쪽 기금에도 돈을 냈고요. 결국에 이거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당에다가 베팅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쓰는 사람에게 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XRP의 규칙이 적힐 법안의 마지막 펜을 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진리 브랜드 의원입니다. 그 의원 가족의 명단에다가 크리스 라센이 이름이 방금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겹 더 들어가 보면요. 이 거래소에 코인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가장 큰 힌트가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퍼프라는 시장 자체가 국경을 넘어오는 중이죠. 지난 5월달 CFTC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퍼프 상장을 승인했어요. 코인베이스도 비슷한 상품을 허가받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미국에서 가장 큰 선물 거래소인 CME가 감독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물이 아니라 스왑이라는 다른 종류의 상품이니까 더 깐깐한 규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기존 챔피언이 소송까지도 불사할 만큼 이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동안 해외 거래소들이 독차지하던 이 거대한 판 자체가 미국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 APEC가 노리는 자리가 정확히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 판의 경계선이 그어줄 법이 클래리티 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XRP의 이 지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자리가 찍혀 있습니다. 올해 3월 SEC랑 CFTC가 공동 해석서를 냈었죠. 거기서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한 18개 명단에 XRP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클래리티 법까지도 통과된다. 연필로 쓴 그 이름이 볼펜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규제된 미국 파생상품 시장이라는 커다란 유동성의 문이 상품 칸에 있는 자산들 쪽으로 열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겠고, ETF로든 현물 쪽 문은 이미 열렸기 때문에 남은 건 파생 쪽의 깊이입니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재작년 1조 7천억을 들여가지고 기관 전용 중개회사 히든로드를 매수한 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이 판을 내다보는 움직임이고요. 그러니까 크리스 라센의 이번 수표는 자기가 이미 수십조 원을 걸어둔 지도 위에 작은 핀을 하나 더 꽂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딱 세 가지입니다. 먼저 달력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미국의 상원은 독립기념일 연휴를 마치고 7월 13일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8월에는 한 달 내내 지역구로 흩어지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가 있죠. 이번 여름을 넘기면은 이번 법안은 몇 년을 표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미국 의회 안에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양쪽 모두를 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명분이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강경한 윤리조항을 요구하던 쪽의 도덕적인 발판이 이번 일로 흔들려 버렸고요. 그러면 특정 인물들을 겨냥한 이렇게 강력하고 좁은 조항 대신에 모두에게 넓고 무난하게 적용되는 절충 문안으로 수렴할 압력이 커질 겁니다. 이 백악관이 원래부터 원하던 방식이 바로 그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양쪽의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성입니다. 공화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7월 통과를 공언을 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논란들이 길어질수록 부담감만 커지겠죠. 빨리 합의하고 덮는 게 서로에게 이득인 구도라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협상이 늘어지는 경로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요. 7월 13일 이후에 윤리조항 문안이 실제로 공개가 되는지, 그리고 본회의 표결 일정이 잡히는지, 이 두 가지 시나리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리플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센이 클래리티법의 열쇠를 쥔 상원의원 아들의 거래소 투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 명단의 수표 대부분은 700에서 1,4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에는 코인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이번 일은 특정 코인에 대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미국 파생상품 시장의 새로운 판, 그리고 그 판의 규칙을 정할 사람과의 연결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7월달 정말로 이 클래리티법과 관련된 여름 표결문이 열리게 된다면 지금 시장은 이거를 제로 소멸로 읽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판의 시작으로 읽을까요? 이 질문은 다음 영상에서 숫자랑 데이터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아 보여도 결국에 내가 잘 모르는 방식으로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면은 한 번쯤은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익숙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무리하게 시작을 했다가 한 번의 실수로 회복하기 어려운 청산당하고 손실당하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절대 적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들을 억지로 따라가기보다는요, 잘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들이 훨씬 더 건강한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오랜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결국에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 지금처럼 알트코인 순환이 이어지는 시장에서도 무리하게 위험을 키우기보다는요,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선물 거래,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런 어려운 방법보다는 오랜 시간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선택하는 게 결국에 수익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길이라는 사실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즘에 이런 기분 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세상 돈의 규칙이 뭔가 조용히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정작 지금 나는 그 회의실 바깥에 서 있는 느낌이요. 이런 일들이 늘 그렇습니다. 이 큰 공사일수록 또 소리 없이 진행이 되고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늦게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회의실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스위스에서 바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국제결제은행, 줄여가지고 BIS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여가지고 돈의 규칙을 상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별명이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12년 가까이 전 세계 금융의 설계도를 그려온 한국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올해 3월달 짐을 싸가지고 서울로 왔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된 건데요. 그리고 취임 2달 남짓 만에 유럽 한복판에서 폭탄 같은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이제 나라의 빈문서, 국채까지도 토큰으로 만들 때가 됐다라는 폭탄 선언인데요.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왜 리플 홀더분들에게 남일이 아닌지 오늘 그 뒷이야기들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이름은 신현송입니다. 2024년부터 BIS에서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을 지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그 자리에 오른 인물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두뇌 역할을 12년 가까이 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3년 여름 이분이 이끌고 있는 조직이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그 제목이 바로 미래 화폐 시스템의 청사진, 핵심 단어가 바로 통합 원장이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지금 금융 같은 경우는 가게마다 건물이 따로예요. 주식은 이 건물, 돈은 저 건물, 그래서 뭘 사고 팔면은 정산에 몇 날 며칠이 걸립니다. 여기서 통합 원장은요. 그 가게들을 전부 한 건물에 입점시켜가지고 돈과 물건이 그 자리에서 동시에 손바뀌게 만드는 장부고, 당시에 신현송 본인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이 중앙은행 돈이랑 은행 돈과 자산을 전부 다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판 위에 올리면요. 시장의 돈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거고, 여기서 토큰이라는 말도 한번 짚고 갈게요. 이 종이 상품권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꾸는 것처럼 자산들을 디지털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부 위에서 바로 주고받게 하는 게 바로 토큰화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는 코인 응원가가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먼저 이 설계도가 어디까지 갔는지부터 살펴볼게요. 2025년 6월 BIS가 후속 보고서를 냅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구체적인 보고서였는데 이 미래금융의 뼈대는 세 가지 토큰이다. 중앙은행 돈, 은행예금, 그리고 국채, 이 세 개를 한 장부에 올리는 게 그 다음 단계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국채가 뭔지도 한번 쉽게 할게요. 지금 나라가 돈을 빌리면서 써주는 차용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용증이라서 금융권에서 담보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물건이죠. 그리고 그 차용증까지도 토큰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설계도의 완성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9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이 설계도의 원저자를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달에 제28대 한국은행 총재로 취임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세계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이 왜 하필 지금 한국에 왔을까요? 그 답이 바로 이번 주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신트라, 유럽중앙은행이 여는 큰 포럼 무대에서 신 총재가 논문을 직접 발표했고, 그리고 이 논문은 한국은행이 합류하기 전부터 준비하던 주제였고요. 현직 하는 총재가 논문을 직접 써가지고 국제무대에서 발표한 것 자체가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목이 정말 의미심장하죠. 통합 원장의 실제 구현, 프로젝트 한강의 교훈. 이게 BIS 시절에는 청사진이었는데 이번엔 실제 구현입니다. 도면이 공사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사가 바로 프로젝트 한강입니다. 작년 당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7곳과 함께 은행 예금을 그대로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제 거래까지 해본 실험이고요. 일반인 10만 명이 편의점 같은 곳에서 진짜 결제를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는 담당 실장 설명으로는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통합 원장으로 실거래까지 가본 곳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 총재 측에서는요. 한국이 유럽보다 2년 앞서 있다라고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는요. 다가오는 2028년의 목표로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2단계가 시작이 돼요. 참여은행이 9곳으로 늘어났고요. 전기차 충전 보조금이나 공공기관 업무 추진비 같은 나랏돈 집행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탄소 배출권이랑 디지털 채권은 이미 시험까지도 마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들이고, 이 발표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신 총재는 앞으로 2가지를 더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돈과 예금을 넘어가지고 국채 같은 자산까지 토큰화하자. 국채가 이 장부 안에서 발행되고 유통되면은 돈 내는 것과 주인 바뀌는 게 동시에 끝날 거고, 담보 관리까지도 자동으로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젝트 아고라랑 연결을 하자. 그리고 아고라는 미국 유럽권을 포함해가지고 8개 나라 중앙은행이랑
40개가 넘는 금융회사가 모여서요. 여러 나라의 토큰 돈을 한 판에서 주고받는 국경 간의 결제 실험입니다. 이 토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이 판에서 가장 큰 상은 국채 토큰화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 머릿속에 물음표가 뜰 겁니다. 아니 이거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리플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밟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희망 회로부터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해도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신용송 총재는 코인 응원단이 아닙니다. 이번 발표에서도 민간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민간 회사가 나라 돈의 가치를 묶어 만든 코인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을 했어요. 지난 2023년 당시 그 청사진 보고서는 아예 크립토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미래화폐의 자격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은행의 통합 원장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폐쇄형 장부입니다. 거기에 XRP가 쓰일 자리요. 지금 기준으로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직한 현실이에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열려있는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신총재 본인이 숙제로 지목한 나라와 나라 간의 연결인데요. 나라마다 자기 장부를 지으면은 그 장부들 사이를 잇는 다리는 여전히 빈자리로 남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그 가장 큰 상이라는 국제 토큰인데요.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팔리고 있는 매장이 있고요. 지금부터 그 매장을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숫자들은 데이터 집계 업체 기준이고요. 환율 계산하는 원화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토큰으로 만들어진 실물 자산 시장이 48조 원 규모입니다. 그 중에 절반 가까운 22조 원이 미국 국채 토큰이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제 가자라고 선언한 방향으로서 시장은 벌써 절반쯤 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 국채 토큰이 어느 장부 위에서 크고 있느냐? 여기서 리플이 등장을 합니다. 리플 진영의 공개 장부인 리플 레저 위의 미국 국채 토큰은요. 1년 전까지만 해도 75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올해 1월달 약 2,300억 원이 됐고요. 1년 만에 30배가 증가한 거죠. 그리고 4월달에는 한때 8천억대까지도 불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국채 토큰들이 오간 금액이 약 1,050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만에 5,300억 원이 오고 갔습니다. 무려 5배 증가한 거죠. 장부에 찍어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실제로 이 레일을 쓰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거. 그럼 그 매대 위에는 어떤 상품들이 놓여 있을까요? 여기서 이름값이 상당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국채 토큰이 뒷받침하는 온도라는 회사의 국채 상품이 작년 리플 레저에 올라왔는데요. 입금과 출금을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RLUSD로 진행을 합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그룹 구겐하임 계열의 단기 채권 상품도 같은 장부에서 발행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봄에는 JP모건 체이스, 마스터카드, 리플이 함께 국채 토큰을 은행 시스템과 블록체인사에서 옮기는 시범 거래까지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달이죠. 리플의 기관 거래 부문이 골드만삭스, JP모건과 나란히 미국 증권 결제를 도맡는 기관 DTCC의 토큰화 작업반에 들어가 있는데 7월 달에 실거래 시험이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얹어보자면요. 리플은 부탄, 팔라우, 몬테네그로, 콜롬비아, 홍콩, 그리고 조지아까지도 6곳의 중앙은행과 디지털 화폐 시험까지도 해본 회사입니다. 여기서 IMF 문서에서는요. 이 부탄의 디지털 화폐가 리플 레저 기술을 쓴다고 확인이 돼 있고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중앙은행들이 이제서야 공식 선언한 미래를 이 진영은 3년 전부터 부품별로 조립해왔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방향성이 너무나도 정확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수만 번 고르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올해 1분기 리플 레저 위의 토큰 자산 가치는 124%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XRP 가격은 27%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인프라는 성장을 했는데 가격은 오히려 반대로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장부에 이름만 올려둔 명목 자산은 약 6조 원 정도인데요. 실제 투자자들이 장부 위에서 들고 있는 거는 5,8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토큰화 뉴스가 떴으니까 내일 급등이다. 이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수혜가 두 단계로 옵니다. 먼저 첫 번째, 돈보다 신뢰가 먼저 움직이는 구간이겠죠. 이 세계 설계도의 원저자가 총재가 돼가지고 국채 토큰화를 공식화했고, 그 국채 토큰이 잘하는 대표 장부 중에 하나가 리플 레저라는 사실. 이 서사가 기관 자금의 명분이 될 겁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나온 XRP 현물 ETF,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에는 지금까지 2조 원 넘는 돈이 들어왔고요. 규제권 자금은 이미 이 경로로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로서 토큰들이 장부 위에서 기록을 넘어서 거래되기 시작하는 순간이겠죠. 지금 리플 레저에는 자체 거래소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그 판의 기본 연결 자산이 XRP이기 때문에 거래가 붙어야 비로소 XRP의 유동성이 실제로 쓰일 겁니다. 이 차량이 넉 달 만에 5배가 된 게 바로 그 초입 신호겠죠. 그래서 지켜볼 체크 포인트는 딱 3개입니다. 이번 달 DTCC 실거래 결과, 그리고 하반기 프로젝트 한강 2단계랑
아고라 연계 논의, 그리고 리플 레저 위에 국채 토큰의 이체량 추이까지 이 세 개의 불이 들어오는 속도가 이번 시나리오의 속도가 될 겁니다. 결국에 세계금융의 설계도를 12년 그린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가 돼서 국채까지도 토큰으로 만드는 다음 단계를 세계 앞에서 공식 선언했죠. 그리고 그 국채 토큰은 이미 리플 진영의 장부 위에서 1년에 30배씩 크면서요. 실제 거래가 붙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수혜는 급등이 아니라 신뢰랑 자금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 수요가 뒤따르는 두 단계로 온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이 한국은행 신용성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에 낙제점을 줬는데 아까 그 국채 토큰 매장을 계산 데에는 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돈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낙제성 취급받는 시장에서 왜 하필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새로운 질서의 계산들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번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 났을 때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할 때 비교적으로 쉽게 결정을 하면서도 막상 수익 생기면 더 상승할 것 같은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매도를 계속해서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익 같은 경우는 실현을 하셔야지 비로소 내 것이 되죠. 조금 더 욕심내다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험들, 이걸 반복하기보다는요. 계획한 구간들에서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습관들을 만드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은 투자 심리를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보다 매도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시고요. 계획대로 한번 실천하는 연습들을 한번 계속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 회사의 새로운 결제 서비스 엑스머니를 공개했었죠. 비자 카드의 저축 계좌에 즉시 송금까지도 전부 다 담겼는데 이 서비스는 철저하게 달러 같은 진짜 화폐로만 돌아갑니다. 코인은 단 한 개도 안 실렸어요. 도지코인도 당연히 없었겠죠. 몇 년 동안 머스크가 결제만 붙여지면 도지코인 날아간다. 이렇게 믿어온 분들한테는 사실상 사망 선고처럼 들린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도 정직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꿈같은 계획 같은데 머스크는 이미 진짜 돈을 냈습니다. 작년 9월달 스페이스X는 에코스타라는 미국 회사로부터 주파수 사용권을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고요. 여기서 주파수가 뭐냐? 전파가 닿는 길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라가 관리하는 하늘 위의 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 도로의 스페이스X가 치른 값이 우리 돈 27조 원 규모입니다. 이건 단순 구상 단계가 아니라 미국 증권당국의 공시까지도 마친 도장 찍힌 계약이에요. 그리고 지난달에 판이 한 단계 더 커졌죠. 스페이스X가 6월 10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으로 기록이 됐고 회사 몸값은 2,800조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상장이라는 건 회사 주식을 시장에 내놓아서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절차인데 여기서 상장을 하려면 회사는 투자 설명서라는 걸 반드시 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뭘로 돈을 벌 건지 숨기지 말고 전부 다 적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서류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스타링크 모바일이 노리는 이 시장의 크기가 적혀 있는데요. 약 1,200조 원 규모. 우리나라 1년 예산을 훌쩍 넘는 이 시장을 정조준하겠다는 거고 여기까지는 그냥 큰 회사가 큰 사업 하나 벌인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실 텐데요. 진짜 이상한 대목은 그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는 지금 요금 계획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한 달에 약 13,000원, 잘 사는 나라에서는 29,000원을 받겠다라고 해요. 근데 소득이 낮은 지역의 요금이 한 달에 약 3,000원입니다. 3만 원이 아니에요. 3,000원이라는 거고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요금제를 방금 2,800조 원짜리 몸값으로 대비한 회사가 공식적인 서류에 못을 박아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음표가 안 생기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큰 회사가 굳이 위선까지 써가면서 3,000원짜리 손님을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시려면 그 손님이 누구인지를 보셔야 되겠죠. 한 달에 3,000원밖에 못 내는 지역, 그러면서 기지국이 없어가지고 위성이 필요한 지역, 이 두 가지 조건이 겹치는 곳은 결국에 한 곳입니다. 은행도 못 들어가는 이런 땅들이에요. 통신사가 돈이 안 돼서 안테나를 안 세우는 동네는요. 은행도 똑같은 이유로 지정은 안 됩니다. 세계은행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 계좌가 없는 어른이 17억 명까지도 집계가 됐었고 최근 조사로도 여전히 14억 명이 넘어갑니다. 지구 인구 6명 중에 1명은 통장이라는 걸 가져본 적도 없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런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이미 보여준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입니다. 케냐에서는 은행보다 통신사가 먼저 그 역할을 차지했어요. 엠페사라는 서비스인데 휴대폰 문자로 돈을 주고받게 해줬더니 계좌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통신사로 몰렸습니다. 통신망을 깐 회사가 결국에 돈이 오고 가는 길목까지도 가져갔다는 거죠. 이 역사를 머릿속에 넣고 이제 엑스머니를 다시 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이 엑스머니에서 빠진 이유, 사실 발표 안에 힌트가 있었죠. 엑스머니는 비자 카드랑 미국 은행 시스템 위에 지어진 서비스고 이걸 합법적으로 하려고 미국 여러 주에서 송금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를 지키려면 값이 널뛰는 코인들을 처음부터 태우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규제 때문이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구조에서는 태생적인 한계가 하나 있어요. 비자 카드는 은행 계좌가 있어야지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14억 명은 엑스머니가 아무리 훌륭해져도 처음부터 탈 수가 없는 손님이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그림이 뒤집히죠. 도지가 엑스머니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 엑스머니가 못 가는 땅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바로 그 땅에 깔릴 통신망부터 만들고 있다는 거고, 위성이 좋은 게 한 번 쏘면 국경 없이 지구 전체를 뒤덮고요. 기사에 나온 표현대로 땅 위에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3천원짜리 손님을 받더라도 남는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죠. 그 땅에서 오고 갈 돈들은 과연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오늘의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그 땅에 맞게 태어나서 이미 시험 주행까지 마친 코인이 하나 있죠.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2022년 4월 도지코인 재단이 실험 하나를 성공시켰는데 인터넷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라디오 전파만으로 도지코인을 전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송금을 마지막에 블록체인까지 실현하는 통로가 다름 아닌 스타링크 위성망이었습니다. 라디오 도제라고 부르는 프로젝트인데요. 그 목표가 아주 선명하죠. 인터넷도 은행도 없는 사람들에게 송금 수단을 쥐어주자는 거고, 작년 8월달 이 재단의 이사가 계산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이 지상의 기지국 150개에 한 달 8,000원짜리 스타링크 회선을 붙이게 되면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도지 결제망으로 덮을 수가 있고요. 그 유지비가 한 달에 160만 원이 안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대륙 하나를 덮는 송금망의 유지비가 서울 원룸 월세 수준이라는 거죠. 도지코인 자체도 처리 속도가 빠르고 또 송금 수수료가 아주 저렴한 코인이기 때문에 3,000원짜리 경제에서도 부담 없이 충분히 굴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연히 한 가지 더 겹칩니다. 아까 일론 머스크한테 27조 원어치 주파수를 판 회사 에코스타 기억나시죠? 그 회사 계열의 DCTV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청료를 도지코인으로 받아온 것이고요. 도지 결제를 받던 회사의 하늘길을 도지를 제일 아낀다고 공언해온 사람이 통째로 사간 셈인 거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제도 쪽 퍼즐까지도 맞춰졌습니다. 지난 3월달 미국의 금융당국이 공동 기준을 통해서 도지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했고요. 금이나 원유처럼 사고팔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도지코인을 주식계좌에서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상품, 그러니까 도지코인 현물 ETF까지도 나스닥에 상장됐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담 취급받던 밈코인이 지금 미국 제도권 안에 정식적인 좌석을 얻은 상황이죠. 지금은 실망 매물들이 쏟아내는 바닥 다지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감이 아니라 숫자예요. 6월 한 달 동안 도지코인은 30% 빠졌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빚을 내가지고 매수한 물량들 2,100억 원어치가 강제로 정리됐습니다. 선물 시장에 걸려있던 베팅 규모들 5월달 2조 8천억 원대에서 지금은 1조 6천억까지 밑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떨어질 때 같이 무너질 거품이 이미 많이 빠졌다는 뜻이겠죠. 차트에서도 100원대 언저리에서 바닥을 2번 정도 확인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도지코인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1차 라인이 126원 선을 되쳐지면서 그 다음 심리적인 벽 160원까지도 돌파하는 거, 이 두 가지 관문을 넘기 전까지의 움직임은 반등이 아니라 그냥 출렁임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결국에 엑스머니에서 도지코인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같은 시기에 공개된 스페이스X 상장 수요는 은행 없는 14억 명을 겨냥한 월 3,000원짜리 통신망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거고, 그 통신망의 위성은 이미 4년 전에 도지코인 송금을 실현하는 전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요. 이 판 자체는 도지코인에게 불리한 쪽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쪽으로 깔리고 있다는 사실들, 이게 오늘의 결론이겠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하늘에서 인터넷이 내려오는 세상이 진짜 열리게 되면요. 평생 통장 한번 만들어지 못한 14억 명이 생애 처음 누르는 송금 버튼, 그 화면에는 과연 어떤 돈이 떠있게 될까요? 이번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자신도 모르게 보고 싶은 정보만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리플 XRP가 앞으로 크게 오른다, 도지코인이 떡상할 거다, 이렇게 믿고 계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내용의 영상들, 그런 내용의 글만 찾아보게 되고, 알고리즘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정보만 계속해서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은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오히려 기대감들이 막연하게 앞서게 될 거고요. 그럼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보다도 내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찾아보는 거, 이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확신보다는 이 균형 잡힌 시각이 더욱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살펴보는 습관들이 결국에 더 좋은 판단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